여보세요? 네, 접선 장소 확인했습니다. 승재는 천장 배선을 만지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건 러시아어다. 그런데 이상해. 저 억양은 알겠습니다. 자료는 내일 전달하겠습니다. 시베리아 북쪽 사투리. 그것도 정보기관 암호 체계야. 승재의 손에서 드라이버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2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승재, 53살. 한때는 국군정보사령부 러시아 담당 분석관이었습니다. 시베리아 극지방에서 5년간 파견 근무를 했고 러시아 정보기관의 암호 체계를 해독하는 일을 했었죠. 하지만 그건 2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의 승재는 국회의사당 정기기사였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희귀 난치병이었어요. 치료비가 산더미처럼 불어났고 결국 승재는 조기 전역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20년간 나라를 위해 일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전역 후 재취업은 쉽지 않았고 결국 용역회사를 통해 국회의사당 정기기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내에게 죽을 끓여 먹이고 6시 반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1,500원짜리 국밥으로 때웠고 저녁에는 야근을 자청해서 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했어요.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승재는 투명인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원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보좌관들은 반말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누군가는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익숙해졌으니까요. 승재는 묵묵히 전등을 갈고 콘센트를 고치고 누전을 점검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운명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3층 의원실 전등이 자꾸 깜빡인다는 연락을 받은 건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야근 수당이 필요했던 승재는 기꺼이 올라갔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대부분의 의원실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3185 의원실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데요? 정기점검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이 남자는 윤태진 정보위원회 소속 유력의원의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아, 전등? 저쪽이요. 빨리 좀 해요. 승재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구 가방을 내려놓고 사다리를 펼쳤어요. 천장 전등 덮개를 열고 배선을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승재를 힐끗 보더니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승재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귀에 익은 언어가 들려왔어요. 러시아어였습니다. 네, 접선 장소 확인했습니다. 승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국회의사당 보좌관이 러시아어로 통화한다고요? 물론 외국어를 할 줄 아는 보좌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승재의 귀가 잡아낸 건 단순한 러시아어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시베리아 북쪽 사투리야. 승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0년 전 시베리아 극지방에서 근무할 때 수없이 들었던 그 억양이었어요. 모스크바 표준어와는 확연히 다른 독특하게 늘어지는 발음, 특정 단어를 줄여 쓰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정보기관 암호 체계였습니다. 자료는 내일 전달하겠습니다. 승재는 드라이버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저건 일반적인 비즈니스 통화가 아니야. 접선? 자료 전달? 저건 명백히 스파이 교신이었습니다. 윤태진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승재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하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다 됐어요? 아, 네. 접촉 불량이었는데 고쳤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승재는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태진이 잠시 승재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 순간 승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태진은 곧 관심을 거두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고, 나가요. 승재는 공구 가방을 챙겨 서둘러 의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방금 들은 게 맞나? 설마 착각인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러시아 정보기관을 분석해온 승재의 귀는 결코 틀리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러시아 스파이와 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승재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누구에게? 경찰? 국정원? 그런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전기기사 아저씨가 러시아어 통화를 듣고 스파이라고 신고했다고요? 웃음거리가 될 게 뻔했습니다. 승재는 고개를 저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아내 병원비 걱정도 해야 하고 내일 아침에도 일찍 출근해야 했어요. 쓸데없는 일에 휘말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자.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승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접선 장소 확인했습니다. 자료는 내일 전달하겠습니다. 만약 저게 진짜 스파이라면? 만약 국가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면? 만약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큰일이 벌어진다면? 승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아내는 옆에서 가쁜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나는 나라를 위해 일했어.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승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군인의 본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창밖은 아직 캄캄했고 아내의 가쁜 숨소리만 방 안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승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안에는 계란 몇 개와 김치통뿐이었어요. 쌀통을 확인하니 바닥이 보였습니다. 월급날까지 닷새나 남았는데 승재는 한숨을 삼키며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불리고 물을 붓고 약한 불에 천천히 저었어요. 죽이 끓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통화 내용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접선 장소 확인했습니다. 자료는 내일 전달하겠습니다. 승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잊어버리자.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죽이 다 되어갈 때쯤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재는 서둘러 죽을 그릇에 담아 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일어났어? 아내 정민은 가느다란 팔로 이불을 밀어내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때는 건강하고 활기찬 여자였지만 3년간의 투병 생활로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어요. 당신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응, 죽 끓여놨어. 천천히 먹어. 승재는 아내 옆에 앉아 죽을 한 숟갈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정민은 두어 숟갈 먹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입맛이 없어. 당신이 먹어.
조금만 더 먹어. 힘내야지.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밤새 못 잔 거야? 승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에게 어젯밤 일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픈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좀 덥더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힘겹게 죽을 몇 숟갈 더 먹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승재는 아내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열은 없었어요. 약 먹고 푹 쉬어. 저녁에 올게. 응. 오늘도 힘내. 승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공구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20년 전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승재는 33살이었어요. 국군정보사령부 러시아 담당 분석관으로 발탁되어 시베리아 극지방에 파견되었죠.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임무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현지인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익혔죠. 특히 시베리아 북쪽 지역만의 독특한 사투리와 정보기관 은어를 해독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쓰러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치료비가 필요했고 군인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년간 쌓아올린 경력을 포기하고 조기 전역을 선택했죠. 전역 후에는 갈 곳이 없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건 정보 분석뿐이었으니까요.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아도 통역 일자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나이 50이 넘은 전역 군인을 뽑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 결국 용역회사를 통해 국회의사당 정기기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때 국가의 기밀을 다루던 손으로 이제는 전등을 갈고 콘센트를 고쳤어요. 창피하지 않았냐고요?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치료비가 더 급했어요. 자존심으로는 병원비를 낼 수 없으니까요. 버스가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승재는 정문 경비실 앞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수고하세요, 한 기사님. 경비원 박 반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승재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이 노인은 30년간 이곳 경비를 섰어요. 유일하게 승재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장님도 수고하세요. 오늘도 야근이세요? 어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쉬면 안 되지. 이래야 밥 먹고 사니까. 맞는 말이에요. 승재는 쓴웃음을 지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내내 승재는 평소처럼 일했어요. 1층 민원실 형광등 교체, 2층 회의실 콘센트 점검, 지하 창고 누전 확인. 묵묵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1,500원짜리 국밥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보좌관들과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승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투명 인간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국밥을 먹으면서 승재는 자꾸 어젯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3185 의원실, 윤태진 보좌관, 러시아어 통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었어요. 20년간 러시아어를 들어온 귀였습니다. 절대로 잘못 들을 리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저 사람이 스파이인 걸까? 승재는 젓가락을 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태진, 정보위원회 소속 유력의원의 수석 보좌관. 그런 사람이 러시아 스파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보위원회 소속이라면
국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만약 저 사람이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면 승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밥맛이 없어졌어요. 국밥을 반도 못 먹고 식판을 반납했습니다. 오후에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승재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오후 3시쯤 시설관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한 기사 3층 3185 의원실에서 또 전등 문제 있다고 연락 왔어요. 승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185. 어젯밤 그 의원실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승재는 공구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또 올라가야 해? 그 의원실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이상한 호기심이 꿈틀거렸어요. 혹시 뭔가 더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승재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3185 의원실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어요. 정기 점검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제와 같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윤태진이었어요. 그는 승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도 왔던 사람 아니에요? 고쳐놓고 왜 또 고장이야?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재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원실 안은 어제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의원실 안쪽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새로 서류 뭉치가 쌓인 책상이 보였어요. 승재는 사다리를 펼치며 슬쩍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기밀이라고 적힌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승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위원회 기밀 서류가 왜 보좌관 책상 위에? 물론 보좌관도 일정 수준의 기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건 일반 보좌관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20년간 정보 분석을 해온 승재의 눈에는 확연히 보였습니다. 저건 최고 기밀 등급이야. 그때 윤태진이 다가왔습니다. 승재는 재빨리 시선을 천장으로 돌렸어요. 뭘 그렇게 봐요? 아, 아닙니다. 배선 상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좀 해요. 바쁜 사람이에요. 윤태진은 불쾌한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승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천장 배선을 살펴보는 척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윤태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안쪽 방으로 들어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러시아어였습니다. 승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사다리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접선은 금요일 밤 10시. 장소는 여의도 공원 분수대 앞. 자료는 복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승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사? 저 기밀 서류를 복사해서 넘긴다고? 이건 확실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태진은 러시아에 기밀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윤태진이 다시 나왔어요. 승재는 재빨리 드라이버를 들고 배선을 만지는 척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승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윤태진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빨리 해요. 나 회의 있어서 나가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승재는 대충 배선을 확인하고 사다리를 접었습니다.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 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공구 가방을 들고 의원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승재는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진짜야. 내가 들은 게 진짜라고.
금요일 밤 10시 여의도 공원 분수대 스파이 접선 장소와 시간까지 알아냈습니다. 승재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어요? 정기 기사가 러시아어 통화를 듣고 스파이라고 신고했다고요? 증거도 없이? 승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하지만 어떻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승재는 느린 걸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무기력한 정기기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조국을 위해 싸웠던 정보 분석관의 눈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승재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공원으로 향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연인들이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승재는 분수대 앞에 섰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여기서 접선한다고 했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분수대 주변에는 벤치가 4개 있었고 가로등이 2개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화장실 건물이 있었어요. 저 화장실 뒤에 숨으면 볼 수 있겠다. 승재는 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사흘 남았어요. 그 사이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문을 열자 아내 정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일어나 있었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와? 아, 잔업이 좀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승재는 아내의 눈을 피하며 신발을 벗었어요. 밥은 먹었어? 응, 대충 먹었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점심 국밥 이후로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정미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거짓말하지 마.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승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픈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본 걸 수도 있었으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 정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무리하지 마.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알았어. 걱정 마. 승재는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선택지는 2가지였어요. 첫 번째, 그냥 모른 척한다.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지금처럼 살면 됩니다. 아내 치료비 벌고 조용히 살다가 은퇴하면 끝이에요. 2번째, 증거를 모아서 신고한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스파이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자칫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게다가 누가 믿어주겠어요? 정기기사 아저씨가 스파이를 잡았다고요? 웃음거리가 될 게 뻔했습니다. 승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군 정보사령부에 처음 발령받던 날이었어요. 당시 부대장이었던 김대령이 신입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총알은 날아오지 않지만 이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명심하세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적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때 승재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전기 기사가 되어 전등이나 갈고 있었어요. 스파이가 눈앞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모른 척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승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20년간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 세월이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뭔가 할 수 있었습니다. 승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승재는 그것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수첩과 메모들, 그리고 훈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을지무 공훈장. 시베리아 파견 근무 시절 러시아 정보기관의 대남 공작 계획을 사전에 탐지해 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승재는 훈장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한때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 지금은 어떤가요? 전등이나 갈면서 스파이를 눈감아주려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승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그는 훈장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자.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신고하자. 그날 밤 승재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윤태진 3185 의원실 수석 보좌관. 러시아어 통화 목격. 시베리아 북쪽 사투리 정보기관 암호 체계. 첫 번째 통화 접선 장소 확인. 자료 전달 언급. 두 번째 통화 금요일 밤 10시 여의도 공원 분수대. 자료 복사 언급. 기밀 서류 목격. 최고 등급 추정. 메모를 다 쓰고 나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승재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접선 현장을 직접 봐야 해. 금요일까지 사흘.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승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윤태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기본적인 정보만 나왔어요. 윤태진 35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모스크바 국립대학 유학 경험. 현재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수석 보좌관. 모스크바 유학이라.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건 유학 경험 때문이었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스파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어요. 승재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안에서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정기기사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보좌관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윤 보좌관 요즘 바쁜가 봐.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던데. 그 사람 원래 일 중독이잖아. 주말에도 출근하더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혼자서 뭘 그렇게 하는지. 이상하다. 승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다른 사람들도 윤태진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승재는 용기를 내어 국정원에 익명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국가정보원 민원실입니다. 저 신고할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승재는 침을 꿀떡 삼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실례지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승재는 자신이 들은 통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어, 시베리아 사투리, 정보기관 암호 체계, 접선 장소와 시간까지 설명을 다 듣고 난 상대방이 물었어요. 신고자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성함과 연락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사당 정기기사입니다. 이름은 정기기사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투였습니다. 실례지만 러시아어를 어떻게 알아들으셨죠? 저는 예전에 정보사령부에서 러시아 담당으로 일했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5년간. 아, 그러시군요. 상대방의 목소리에서 관심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승재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믿지 않는구나. 목소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쪽은 승재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기 기사가 러시아어를 알아듣는다고요? 정보사령부 출신이라고요? 황당하게 들렸을 거예요. 승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혼자서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금요일 밤 접선 현장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승재는 낡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점검했어요. 오래전에 샀던 것인데 아직 작동했습니다. 야간 촬영 기능은 없었지만 분수대 가로등 불빛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찍을 수 있을 거예요. 녹음은 휴대폰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승재는 다시 여의도 공원에 갔어요. 낮에 봤던 것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분수대 주변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밤 10시쯤 분수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분수대 주변을 비추고 있었어요. 화장실 건물 뒤쪽에 서면 분수대가 잘 보였습니다. 여기서 숨어서 지켜보면 되겠다. 승재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았어요. 탈출 경로도 확인했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도망갈지도 생각해 두어야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 정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래? 뭐가? 매일 늦게 들어오고 밥도 안 먹고 밤에 뭘 쓰고 있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승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거짓말하지 마. 정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승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어.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다 알아. 제발 나한테 말해줘. 같이 고민하자. 정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승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이 여자 치료비 때문에 전역했고 전기 기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위험한 일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만약 일이 잘못되면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승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승재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윤태진의 러시아어 통화, 스파이 의심, 금요일 접선, 증거 수집 계획까지 다 듣고 난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위험해. 당신 혼자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국정원에 신고하면 되잖아. 했어. 안 믿더라. 그럼 경찰은? 경찰이 스파이 잡는 일을 해? 게다가 증거도 없이 누가 믿어주겠어? 정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승재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조심할게. 그냥 멀리서 사진 찍고 녹음만 할 거야. 위험하면 바로 빠질게.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해? 우리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돼? 승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 그냥 모른 척하고 싶어. 하지만 그럼 내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 승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나라를 위해 일했어. 스파이를 잡고 정보를 분석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싸웠어. 그게 내 인생이었어. 근데 지금은 뭐야?
전등이나 갈면서 스파이를 눈 감아주려고 해? 승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헛된 것 같아. 하지만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어. 정민은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약속해. 절대 위험한 짓 하지 마. 잘못되면 바로 빠져. 약속할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승재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이야. 오늘 밤 10시.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어요. 제발 비는 오지 마라. 승재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아내에게 죽을 떠먹여주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손이 좀 미끄러웠어. 정민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다 이야기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좀 늦을 거야. 알았어. 조심해. 정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승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금방 올게. 집을 나서는 승재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국회의사당에 출근해서도 온종일 마음이 불안했어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에 2층 회의실 전등을 교체하다가 실수로 사다리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한 기사,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승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초조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국밥 몇 숟갈 먹고 젓가락을 놓았어요. 오후에는 일부러 3층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3185 의원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윤태진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기밀 서류를 복사하고 있을까? 승재는 고개를 저으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승재는 시설관리실에 들러 퇴근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먼저 여의도 공원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물 1병을 샀어요. 저녁을 걸으면 체력이 버티지 못할 테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포장을 뜯기가 힘들었어요. 진정해. 침착하게. 승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공원에 산책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밤 9시가 되자 공원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승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분수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가방 안에는 카메라와 녹음 기능을 켜둔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수대 뒤쪽 화장실 건물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어둠 속에 숨으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9시 30분, 9시 45분, 10시가 다 되어 갔어요. 승재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분수대 쪽으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승재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남자의 얼굴이 비쳤어요. 윤태진이었습니다. 왔다. 승재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윤태진은 분수대 앞 벤치에 앉았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승재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카메라를 들고 윤태진을 향해 조준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어요. 승재는 화들짝 놀라 카메라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다행히 윤태진은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10시 5분이 지났습니다. 10시 10분, 10시 15분. 상대방이 오지 않았어요. 윤태진도 초조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10시 20분이 되자 윤태진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승재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가야 하나? 위험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아무것도 녹음할 수 없었습니다. 승재는 마음을 먹고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나무 뒤에서 나무 뒤로 최대한 몸을 숨기면서 다가갔습니다. 20m, 15m, 10m. 이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안 와? 지금 어디야? 러시아어였습니다. 승재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뭐라고? 감시당하고 있다고? 승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감시? 누가 감시하고 있다는 거야? 알았어. 접선 취소. 다음 연락 기다려. 윤태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 순간 윤태진의 시선이 승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승재는 반사적으로 나무 뒤에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들켰나? 봤나? 승재는 나무에 등을 붙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분수대 쪽을 살펴보았어요. 윤태진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지? 승재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공원 출구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휴! 승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다. 다행히 안 들킨 것 같아.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접선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상대방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이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설마 나 때문에? 승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들킨 건 아닐 거야. 러시아 쪽에서 뭔가 감지한 걸 수도 있어. 어쨌든 오늘 밤은 실패였습니다. 접선 장면을 찍지 못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승재는 지친 발걸음으로 공원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정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승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접선이 취소됐어. 상대방이 안 왔어. 정미의 얼굴에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스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모르겠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승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정미가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은 푹 쉬어. 내일 다시 생각하자. 승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오늘 밤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감시당하고 있다고 했어. 누가 감시하고 있는 걸까? 혹시 국정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요? 승재의 신고를 무시한 척했지만 사실은 조사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모르겠었어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윤태진은 스파이가 맞았어요. 오늘 밤 러시아어 통화를 직접 들었습니다. 접선이라는 단어를 썼고 상대방이 감시당한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외교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첩보 활동이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진은 찍었지만 윤태진이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뿐이었어요. 녹음도 했지만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승재는 눈을 감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접선 일정을 알아내야 해. 윤태진은 분명히 다시 접선을 시도할 거예요. 그때를 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일정을 알아내지? 답은 하나였습니다. 윤태진을 더 가까이서 감시해야 해. 국회의사당 안에서 승재의 눈이 번뜩였어요. 정기기사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어요. 투명인간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죠. 그걸 이용하면 윤태진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승재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새로운 계획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3185 의원실에 자주 들르는 핑계를 만들어야 했어요. 전등이 자꾸 나간다든가 콘센트가 문제 있다든가 뭔가 구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윤태진의 통화를 더 들어야 했어요. 다음 접선 장소와 시간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승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잡겠어. 반드시.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윤태진을 감시하고 있는 동안 윤태진 역시 수상한 정기 기사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승재는 평소보다 일찍 국회의사당에 출근했어요. 8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박 반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한 기사. 오늘 일찍 왔네. 네, 점검할 곳이 좀 많아서요. 승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감시를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티나지 않게 움직여야 했어요. 승재는 먼저 시설관리실에 들렀습니다. 오늘 점검해야 할 곳 목록을 받았어요. 아, 참. 3층 3185 의원실에서 지난주에도 전등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도 될까요? 관리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은 곳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면 배선 자체를 점검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승재는 공구 가방을 챙겨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진정해. 그냥 평소처럼 일하는 것뿐이야. 3185 의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정기 점검 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진이었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승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또 왔네요. 네, 지난번에 고쳤는데 배선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요. 전체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재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윤태진이 잠시 승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은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30분 정도면 될 겁니다. 윤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빨리 해요. 바쁜 사람이니까. 승재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원실 안을 둘러보았어요. 지난번과 비슷했지만 책상 위 서류가 훨씬 많아져 있었습니다. 기밀 도장이 찍힌 서류도 보였어요. 승재는 사다리를 펼치고 천장 배선을 점검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온통 윤태진 쪽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윤태진은 자기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승재는 최대한 천천히 일했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했어요. 뭔가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윤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접니다. 승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어였어요. 평범한 업무 통화처럼 들렸습니다. 네, 회의 자료 준비해 놓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끝났습니다. 승재는 살짝 실망했어요. 오늘은 러시아어 통화를 듣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윤태진이 돌아서며 승재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저기 아저씨. 네. 승재는 사다리 위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3년 됐습니다. 3년. 꽤 됐네. 윤태진이 팔짱을 끼고 승재를 올려다보았어요. 근데 이상하네. 나 여기서 2년 넘게 일했는데 아저씨 얼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기기사가 여러 명인가? 승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희 팀이 5명입니다. 구역별로 나눠서 일하다 보니 자주 안 마주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윤태진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오고 이번 주에도 오고 유독 우리 의원실에 자주 오시네요. 배선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점검해서 다시는 문제 안 생기게 할게요. 승재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윤태진은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승재는 서둘러 점검을 마쳤어요. 더 이상 있으면 의심을 살 것 같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문제 없을 겁니다. 수고했어요. 윤태진의 목소리가 건조했어요. 그의 눈이 승재가 나갈 때까지 따라왔습니다. 의원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온 승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들킨 건가? 의심받고 있는 건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승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승재는 구내식당 대신 청사 밖으로 나왔어요. 머리를 좀 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문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박 반장이 불렀어요. 한 기사, 잠깐. 네. 승재가 다가가자 박 반장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 요즘 3층에 자주 가던데. 그냥 점검일이 있어서요. 아니야. 내가 30년 경비 섰어. 사람 눈빛 보면 알아. 박 반장의 눈이 진지했어요. 승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노인에게 뭘 말해야 할까요? 그냥 일 때문입니다. 별일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박 반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젊었을 때 군대 있었어. 방첩대에서 복무했지. 자네 같은 눈빛 예전에 많이 봤어. 승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첩대요? 그래. 20년 복무하고 전역했지. 그 뒤로 여기서 경비 서고 있어. 박 반장이 승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자네 뭔가 조사하고 있지? 3층에 뭐가 있어? 승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뜻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 못하면 괜찮아. 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 왜요? 왜 저를 돕겠다는 거예요? 박 반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여기서 30년 경비 서면서 별의별 꼴 다 봤어.
권력 가진 놈들이 나라 팔아먹는 것도 봤고 정의로운 척하면서 뒤로는 더러운 짓 하는 것도 봤지.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경비원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박 반장이 승재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하지만 자네는 달라 보여. 뭔가 하려는 사람 눈빛이야.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 승재는 한참 동안 박 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어도 될까? 20년간 정보 일을 했어요.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 반장의 눈빛에서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승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185 의원실 알죠? 윤태진 보좌관 있는데? 네. 그 사람 수상해요. 박 반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어떻게 수상한데? 승재는 주변을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러시아어로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접선이니 자료 전달이니 하는 말을 했어요. 저는 예전에 정보사령부에서 러시아 담당으로 일했거든요. 그 말투, 정보기관 암호 체계예요. 박 반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스파이라는 거야? 확신은 못해요. 하지만 거의 확실해요. 증거만 있으면. 박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자주 간 거구나. 증거 모으려고. 네.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쪽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박 반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승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그놈 일정은 파악하고 있어? 아니요.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요? 박 반장이 경비실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CCTV 모니터 있잖아. 청사 내 모든 곳이 찍혀. 3층 복도도 당연히 포함이야. 승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윤태진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 누구 만나는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야간에 혼자 남아서 뭘 하는지도 볼 수 있어. 승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거였어요. CCTV 기록이 있으면 윤태진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반장님,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박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만 봤어.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승재는 박 반장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함께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승재는 퇴근 후 경비실에 들렀어요. 박 반장이 CCTV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 마침 잘 왔어. 여기 봐. 박 반장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지난 한 달 동안 3185 의원실 앞 영상을 뽑아놨어. 윤태진 그놈 야근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 승재는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윤태진은 거의 매일 밤 10시가 넘도록 의원실에 남아 있었어요. 때로는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특정 날짜에는 밤늦게 의원실에서 나와 어딘가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접선하러 나간 거야. 승재가 중얼거렸어요. 박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날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있어. 대충 주기가 있는 것 같아. 규칙적이라는 거죠? 그래.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이야. 승재는 메모를 시작했어요.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접선은 언제쯤일까? 날짜를 계산해 보았어요. 지난번 접선이 취소되었으니 조만간 다시 시도할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금요일 중 하나겠네요. 박 반장이 말했어요. 그때를 노려야 해. 승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해요. 지난번처럼 혼자서 따라가면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있어. 박 반장이 서랍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휴대용 녹음기였습니다. 이거 내가 예전에 쓰던 거야. 성능 좋아. 주머니에 넣어도 티가 안 나고 멀리서도 녹음이 잘 돼. 승재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반장님. 그리고 이것도. 박 반장이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소형 카메라였어요. 펜처럼 생겼지만 버튼을 누르면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인터넷에서 샀어. 요즘 세상 좋아져서 이런 게 다 있더라고. 승재는 카메라를 손에 쥐었어요. 작지만 묵직했습니다. 이걸로 증거를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 이번에는 확실하게 잡자. 박 반장과 승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전은 정해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다시 한번 접선 현장을 잡는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을 거예요. 하지만 승재는 몰랐습니다. 그가 CCTV를 확인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윤태진 역시 경비실 쪽을 힐끗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승재는 이틀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박 반장에게 받은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돼. 목요일 밤 승재는 박 반장과 함께 마지막으로 작전을 확인했어요. 내가 여의도 공원에서 접선 현장을 찍을게요. 반장님은 청사에서 윤태진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기록해 주세요. 알았어. CCTV로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 혹시 내가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박 반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해.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승재는 애써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승재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3층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3185 의원실이 신경 쓰였어요. 점심시간에 슬쩍 복도를 지나가 보았습니다. 의원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윤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업무 통화였어요. 승재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 승재는 시설관리실에 퇴근 기록을 남기고 청사를 나왔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 들러 박 반장을 만났어요. 윤태진 아직 안 나왔죠? 응. CCTV로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 의원실에 있어. 알겠습니다. 저 먼저 공원 쪽에 가서 자리 잡고 있을게요. 조심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승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여의도 공원으로 향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공원에 도착한 승재는 지난번과 같은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장실 건물 뒤쪽 분수대가 잘 보이는 곳이었어요. 주머니에서 소형 카메라를 꺼내 점검했습니다. 녹음기도 켜두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밤 8시, 밤 9시, 밤 9시 30분. 공원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산책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밤 10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승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 반장이었어요. 방금 윤태진 청사에서 나갔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승재는 전화를 끊고 분수대 쪽을 주시했어요. 5분 후 한 남자가 분수대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윤태진이었어요. 왔다. 승재는 숨을 죽이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잡았어요. 윤태진은 분수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승재는 조심스럽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이번에는 셔터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소형 카메라라서 조용했습니다. 사진을 몇 장 더 찍었어요. 10시 5분이 지났습니다. 윤태진이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10시 10분. 그때 분수대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승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상대방이 왔어. 그 남자는 5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남자가 윤태진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우연히 앉은 것처럼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승재는 재빨리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찰칵, 찰칵, 찰칵. 그때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승재는 더 가까이 다가가야 했어요. 지금 거리에서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나무 뒤에서 나무 뒤로 이동했어요. 15m, 10m, 7m. 이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였어요. 자료는 가져왔나? 여기 있습니다. 윤태진이 코트 안쪽에서 봉투를 꺼내 옆에 놓았어요. 검은 코트의 남자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승재는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었어요. 녹음기도 최대한 그쪽으로 향하게 잡았습니다. 다음 건은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2주 안에. 국방위원회 회의록이 필요해. 국방위원회? 그건 최고 기밀인데요. 할 수 있겠나? 윤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해보겠습니다. 승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방위원회 회의록이라고? 그건 국가 최고 기밀이야.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어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스파이 활동이었습니다. 승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함께 나오는 사진, 대화 내용 녹음. 조금만 더 가까이. 승재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딱! 승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두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승재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검은 코트의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승재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잡아.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공원 출구가 보였어요. 조금만 더 달리면 그때 앞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막혀버렸어요. 승재는 급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승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잡았다. 승재는 있는 힘을 다해 뿌리치려 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 강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앞에서 달려와 승재의 다른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에게 양팔이 잡힌 채 승재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핵. 숨이 가빴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윤태진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역시 아저씨였군요. 승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눈치 없이 3층에 자꾸 오시길래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사해봤죠. 윤태진이 승재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카메라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역시
증거 모으고 있었구나. 윤태진이 카메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발로 짓밟아 부숴버렸습니다. 아, 승재가 비명을 질렀어요. 힘들게 모은 증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윤태진이 녹음기도 부숴버렸어요. 아저씨, 정기기사 맞아요? 아니면 누가 보낸 거예요? 국정원? 경찰? 아무도 안 보냈어. 나 혼자 한 거야. 혼자? 윤태진이 피식 웃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기기사가 러시아어를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승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말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알아낼 테니까. 윤태진이 검은 코트의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려가요.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죠. 두 남자가 승재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승재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끝이야. 승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박 반장에게 연락이 가면. 하지만 휴대폰도 빼앗겼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원 구석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남자들이 승재를 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모든 게 끝이야. 승재는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발을 땅에 버티고 끌려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자식, 얌전히 안 해? 한 남자가 승재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어요. 흑! 승재가 고통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빨리 태워. 두 남자가 승재를 들어 차 안에 밀어 넣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승재는 차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옆구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났어.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승재는 눈을 감았어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여보. 약속 못 지켰어.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삐뽀삐뽀삐뽀. 승합차 안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뭐야? 저거 경찰이야? 모르겠어. 그냥 가. 운전사가 속도를 높였어요. 하지만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승합차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젠장, 우리 쫓는 거야. 윤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신고한 거야? 승재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박 반장이다. 박 반장이 연락이 안 되자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경찰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차에서 내려. 손들어. 확성기 소리가 울렸어요. 승합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승재의 몸이 앞으로 굴러갔어요.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승재는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살았다. 살았어. 검은 코트의 남자와 다른 남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진은 반대쪽 문으로 빠져나가 도주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한 명 도망쳐. 경찰관 2명이 윤태진을 쫓아갔습니다. 승재는 차에서 기어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한 경찰관이 승재를 부축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 도망치는 놈 스파이예요. 잡아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받았어요. 승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정원이요? 네. 익명 제보가 있었다면서요. 그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수사하던 중이었어요. 승재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럼 내 신고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 국정원은 승재의 신고를 받고 조용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척 했지만 사실은 확인 중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박 반장의 신고 덕분에 경찰이 출동했고 국정원도 함께 움직인 거예요. 저쪽에서 잡았대요. 한 경찰관이 외쳤어요. 윤태진이 체포된 거였습니다. 승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끝났어. 진짜 끝났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승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경찰서로 이송된 승재는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옆구리에 심한 타박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의료진이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승재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았어. 정말로 살았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치료가 끝나고 잠시 후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남자 2명이 승재를 찾아왔습니다. 한승재 씨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시죠. 승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따라갔어요. 작은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한승재 씨, 먼저 감사드립니다. 국정원 직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니요? 한 씨의 제보 덕분에 큰 간첩 조직을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윤태진은 5년 전부터 러시아 정보기관에 포섭되어 국가 기밀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승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5년이나요? 네. 그동안 유출된 기밀만 해도 수십 건입니다. 정보위원회 회의록, 국방 관련 문서, 외교 전략 문서까지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국정원 직원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윤태진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씨가 제보해 주신 덕분에 결정적인 단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 신고를 무시한 줄 알았는데요. 국정원 직원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은 조용히 움직여야 해요. 섣불리 움직이면 상대방이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네. 한 씨가 계속 움직이시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위험했어요. 오늘 밤 일도 저희가 따라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어서 국정원 직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승재를 바라보았어요. 한 씨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정말로. 승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승재의 신고를 무시한 게 아니라 조용히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 박 반장의 신고와 겹치면서 급하게 출동하게 된 거였습니다. 윤태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문 중입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결국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러시아에 넘긴 정보 다 밝혀졌습니까?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한 씨가 녹음한 내용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승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녹음이요? 그건 윤태진이 부숴버렸는데요. 국정원 직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 씨 휴대폰에도 녹음이 되어 있었잖아요. 백업으로 돌려놓으셨더라고요. 승재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박 반장에게 받은 녹음기 외에도 혹시 몰라서 휴대폰 녹음 앱도 켜두었던 거예요. 휴대폰은 빼앗겼지만 부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녹음 파일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녹음 덕분에 윤태진과 러시아 측 접선책의 대화 내용이 확보되었어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승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국정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일단 귀가하세요. 내일 정식으로 감사장 수여식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장이요? 네. 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한 씨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 승재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어요. 승재는 휴대폰을 돌려받아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기도 전에 아내가 받았어요. 여보, 괜찮아? 무슨 일이야? 왜 연락이 안 됐어? 정미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괜찮아. 나 괜찮아. 지금 경찰서에서 나왔어. 경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승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할게. 걱정 마. 다 잘 됐어. 전화를 끊고 승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끝났어. 정말로 끝났어. 승재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미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아내가 달려와 승재를 안았습니다. 당신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조금 맞았지만 괜찮아. 조금 맞았다니 무슨 소리야? 정미가 승재의 얼굴을 살피더니 옷을 들쳐 옆구리를 확인했어요. 붕대가 감겨 있는 걸 보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떡해? 내가 뭐라고 했어? 위험하다고 했잖아. 울지 마. 괜찮다니까. 다 잘 됐어. 승재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현관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승재는 오늘 밤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정말 무서웠겠다. 응, 무서웠어. 차에 갇혔을 때는 진짜 끝났다고 생각했어. 근데 어떻게 경찰이 온 거야? 박 반장님이 신고해 주신 것 같아. 내가 연락이 안 되니까. 정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운 분이네. 정말 고마운 분이야. 응. 그분 아니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 승재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아니야. 당신이 한 일 자랑스러워. 정미가 승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20년 동안 나라 위에 일한 사람이잖아. 그게 당신이야. 전등 갈고 콘센트 고치는 게 당신의 전부가 아니었어. 승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힘이 나.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승재는 국정원 청사로 갔습니다. 정식 감사장 수여식이 열린다고 했어요. 승재는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이라 좀 꼈지만 그래도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국정원 청사에 도착하니 정문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큰 회의실로 안내되었어요. 회의실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정원 간부들, 경찰 관계자들, 그리고 놀랍게도 박 반장도 있었어요. 반장님, 승재가 반갑게 다가갔어요. 자네 무사했구나. 걱정했어. 반장님 덕분이에요. 신고해 주셔서 살았어요. 박 반장이 손을 내저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자네가 다 한 거지. 두 사람은 서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잠시 후 국정원장이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정원장이 단상에 서서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안보에 큰 공헌을 하신 두 분께 감사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승재와 박 반장을 바라보았어요. 한승재 씨는 국회의사당에서 근무하시면서 러시아 스파이의 활동을 최초로 포착하셨습니다.
혼자서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수집하셨고 결국 스파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울렸어요. 한 씨는 과거 국군정보사령부에서 20년간 러시아 담당 분석관으로 근무하신 분입니다. 전역 후에도 그 능력을 잃지 않으셨고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셨습니다. 국정원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겁니다. 승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박만수 씨는 30년간 국회의사당 경비를 서시면서 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한 씨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예전 방첩대 출신답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대응하셨습니다. 박 반장의 눈가도 붉어졌어요. 두 분 모두 국가 안보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에 국가정보원장 명의로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국정원장이 감사장을 들고 승재에게 다가왔어요. 한승재 씨 감사합니다. 승재는 떨리는 손으로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액자에 담긴 감사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국가 안보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승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전 을지무 공훈장을 받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더했습니다. 정기기사라고 무시당하고 아저씨라고 불리고 투명인간처럼 지내던 3년.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자신이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직 나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박 반장도 감사장을 받았어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만 봤는데 이제야 뭔가 한 것 같아. 박 반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승재가 박 반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반장님이 없었으면 저 혼자 못했어요. 함께 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수여식이 끝난 후 국정원 간부가 승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한 씨의 러시아어 실력과 정보 분석 능력은 아직도 충분히 쓸모가 있습니다. 국정원 자문 역할을 맡아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승재는 깜짝 놀랐어요. 저를요? 저는 이제 53살인데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씨처럼 시베리아 사투리를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경험과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승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문이라면 정기기사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파트타임으로 하셔도 됩니다. 필요할 때 불러드리는 형식이에요. 물론 수당도 지급됩니다. 승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국정원 간부가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승재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국가정보원. 20년 전에는 그곳과 함께 일했어요. 전역 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기회가 온 거예요. 청사를 나온 승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게 갠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승재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할 일이 있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다 끝났어. 어떻게 됐어? 감사장 받았어.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승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에 가서 얘기할게. 오늘 저녁은 외식하자. 외식? 갑자기? 응. 축하할 일이 생겼거든. 전화를 끊고 승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3년간 무거웠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승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내에게 죽을 끓여 먹이는 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랐어요. 무겁고 지친 발걸음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자문 제안을 수락했어요. 일주일에 2번 국정원에 출근해서 러시아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시베리아 지역 통신 감청 내용을 해석하거나 러시아 정보기관의 동향을 분석하는 일이었어요. 20년 전에 하던 일이었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라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젊은 분석관들이 승재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이 부분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 보자. 승재가 문서를 살펴보았어요. 이건 시베리아 동쪽 지역 사투리야. 여기 이 단어는 표준어로는 안 쓰는 표현인데 저쪽에서는 이런 의미로 써.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젊은 분석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승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이런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정기기사 일도 계속했어요. 국정원 자문은 일주일에 이틀뿐이었으니까 나머지 날은 여전히 전등을 갈고 콘센트를 고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스파이를 잡은 정기기사. 그 소문이 국회의사당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한 기사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보좌관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원들도 승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 당신이 그분이군요. 대단하십니다. 한 의원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승재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박 반장과의 우정도 계속되었어요. 점심시간마다 경비실 앞 벤치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자네, 요즘 바빠 보이네. 네, 국정원 일이 좀 있어서요. 허허, 대단해. 정기기사가 국정원 자문이라니. 반장님 덕분이에요. 그날 신고 안 해주셨으면 저 없었어요. 박 반장이 손을 내저었어요. 또 그 얘기야. 이제 그만하자. 그래도 진짜예요. 평생 감사할 겁니다. 승재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박 반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자네 덕분에 30년 경비 생활에 의미가 생긴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이 자리에서 별의별 꼴 다 봤어. 권력자들이 나라 팔아먹는 것도 봤고 부정부패도 봤지.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냥 경비원이니까. 박 반장의 눈빛이 멀리 향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 자네랑 같이 뭔가 했잖아. 나라를 위해 뭔가 한 거잖아. 30년 만에 처음이야. 반장님, 승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자네가 보여준 거야. 고마워.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윤태진은 간첩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어요. 그가 러시아에 넘긴 기밀 자료는 수십 건에 달했습니다. 국방위원회 회의록, 외교전략 문서, 정보위원회 내부 자료까지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재판장에서 윤태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기 기사한테 잡힐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승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스파이를 잡게 될 줄은. 하지만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정기 기사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20년 경력의 정보 분석관이었다는 것. 세상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윤태진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승재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미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새로운 치료제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이제는 짧은 산책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정미가 승재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지쳐 보였는데 요즘은 눈빛이 달라. 승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 일이 생겨서 그런가 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더라고. 당신은 원래 필요한 사람이었어. 나한테는. 정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년 동안 날 위해서 전기 기사까지 했잖아. 새벽에 죽 끓여주고 밤에는 병원 와서 손잡아주고. 그거 다 내가 알아. 여보,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자존심 상해하는 거 다 알았어.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미안했어.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미안할 거 없어. 아니야.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당신이 없었으면 나 진작 포기했을 거야. 승재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미가 물었어요. 뭘? 국정원 자문 말이야. 계속할 거야? 승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계속할 거야. 아직 할 수 있으니까. 힘들지 않아? 나이도 있는데. 괜찮아. 오히려 힘이 나. 승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20년 동안 나라를 위해 일했어. 그게 내 인생이었어. 근데 전역하고 나서는 그게 다 끝난 줄 알았어. 전등이나 갈면서 살다가 죽는 줄 알았지. 승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정미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늦은 게 아니었어. 53살이 끝이 아니었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 승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 아직 살아있어. 아직 뭔가 할 수 있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미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년간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아니, 짐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은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국정원 감사장이었습니다. 승재는 그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옆에는 또 다른 액자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받은 을지무 공훈장이었어요. 두 개의 액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달라진 것도 있었고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휘어졌고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하겠다는 마음은 그대로였어요. 승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군 정보사령부에 처음 발령받던 날, 김대령이 신입들 앞에서 했던 말이었어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적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때 승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20년간 그 다짐을 지켰습니다. 전역 후에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기 기사가 되어서도 무시당하고 비웃음 받으면서도 그 마음만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한번 나라를 지킬 수 있었어요. 승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승재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몇 달 후 승재는 국정원에서 또 다른 러시아 스파이 색출에 기여했습니다. 시베리아 사투리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승재가 유일했어요. 그의 능력은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직접 승재를 불러 악수를 청했어요. 한자문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재는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정기기사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사람,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싸우는 전사. 그게 한승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나이 53살.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승재는 알았습니다. 늦은 건 없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승재는 오늘도 국정원 분석실에 앉아 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 통신 기록을 분석하고 젊은 분석관들을 가르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 소식을 가장 먼저 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